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딥러닝으로 확장하는 프론트엔드의 현 주소를 텐서플로우 JS를 이용해서 발표할 김상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김상근이라고 하고요. 시소버스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료인공지능 회사 뷰노 아시나요? 여기서 5년째 재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개발팀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전 참고로 대학 때부터 ICPC 계열의 이런 경쟁적 프로그래밍 대회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션에서 하는 발표 자체가 좀 그런 류의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다양한 형태로 서빙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제 레주메가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우선 저는 이제 광고를 하는 건 아닌데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켓몬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제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 TF-JS라는 걸 이용했어요. 이 텐서플로우 JS인데 이 TF-JS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 딥러닝 모델을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해서 얼굴도 세그멘테이션 하고, 실제로 이걸 모바일 환경에서 배포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서버 없이 배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실제 회사에서 이 TF-JS를 이용해서 어떻게 의료 인공지능에 적용을 했는지 이 실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장단점 그리고 결론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포켓몬고 다들 아시나요? 일단 저는 포켓몬 세대라서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이 포켓몬고는 나이언틱이 만든 증강현실 게임이에요. 보면 귀여운 포켓몬 그냥 잡아서 키우는 게임이고요. 속초마을이라고, 이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속초에 이 포켓몬고를 처음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죠. 최근에는 레이드나 고베리 등의 다양한 컨텐츠가 추가되어서 되게 재밌어졌어요.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제 친구 코드는 이거니까 친구 추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 포켓몬고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포켓몬을 닮았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포켓몬들의 특징을 좀 뽑아가지고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좀 찾아보면 과연 닮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괜히 이제 못생긴 포켓몬 나오면 되게 슬플 것 같은데, 불안하지만 한번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기존의 특징을 뽑아서 매칭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특징점 뽑는 게 이제 시프트나 아니면 서프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키포인트를 이제 찾아보고 이 키포인트에서 피처를 이제 선별해내는 요 과정을 시프트랑 서프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고, 이걸 적용을 하면 이렇게 지금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저 지금 색깔 다른 부분들이 다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처를 제 개인적인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통해서 똑같이 피처를 뽑아가지고 이 두 피처를 매칭해서 가장 가까운 걸 찾으면 얼마나 닮았는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 특징 뽑는 방법이 딥러닝이 있죠. 이 보면은 중간에 있었던 이 키포인트 디텍터랑 이 디스크립터가 이렇게 이제 딥러닝 모델로 바뀌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세션은 프론트엔드 컨퍼런스인데 왜 이렇게 좀 어려운 딥러닝 얘기가 나오냐? 사실 우리는 이 딥러닝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없어요. 보면 이 딥러닝은 어떤 일련의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가중치를 우리는 전혀 몰라도 돼요. 이 딥러닝 모델이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모델 적당한 걸 찾아서 인풋의 사이즈를 맞춰주고 쉐입을 맞춰주고 이 아웃풋에 나온 피처를 우리가 잘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새로 학습하지 말고 적당히 이제 프리트레인 된 모델을 사용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서버비가 나가면 아까우니까 서버리스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딥러닝 모델 추론을
전부 프론트엔드에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TF.js나 아니면 onx.js나 뭐 keras.js나 이런 걸 좀 이용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서빙은 리액트로 간단하게 UI를 구성을 하고 S3로 배포를 하고 라우트 53으로 이제 그 라우팅 해주고 CDN 클라우드 프론트 이용해서 저는 이제 AWS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AWS 위에서 돌게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포켓몬 이미지를 받아서 이미지에서 피처 꺼내줄 작은 모델을 고르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넷 V2를 하나 이제 선택을 해봤고요. 6세대 포켓몬까지가 721마리예요. 그래서 이 721마리에 대해서 피처들 다 추출을 해놓고 모델을 TF.js 쓸 수 있는 포맷으로 추출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TF.js로 모델을 미리 로딩을 해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KNN 쿼리를 위해서 이 721마리의 피처들을 미리 인덱싱을 다 해놓고요. 이미지 선택 기능을 이제 구현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인풋 폼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구현하고 그 이미지를 이제 모델을 추론해가지고 해당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피처를 구하고 해당 인덱스의 포켓몬을 보여주면 저랑 이제 닮은 포켓몬을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구현을 하게 되었죠. 이 앞서 이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TF.js를 선택을 했고요. 이 TF.js는 이 브라우저에서 웹젤로 이제 GPU 가속을 할 수 있는 이 구글에서 만든 웹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에서 이제 만든 GPU 가속을 이용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고요. 문서화가 잘 되어 있고 다만 딥러닝 관련 프레임워크를 처음 접한다면 러닝 커브가 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단순히 내가 직접 학습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써서 한번 이제 인퍼런스를 브라우저에서 해보기에는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파이썬 케라스 모델을 이제 쉽게 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TF.js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TF.js의 백엔드에는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요. 먼저 CPU 백엔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웹GL, 이 GPU 가속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웹GL 백엔드를 사용하면 GPU 가속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추론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웹 어셈블리 백엔드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이 코드를 웹 어셈블리 코드로 이제 컴파일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웹 GPU API가 나왔죠.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한다고는 이제 되어 있고요. 뭐 이제 백엔드에서 인퍼런스 할 수 있게끔 노드 백엔드도 존재하고 물론 이건 브라우저에서 돌아가진 않고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이 expo GL이라는 어댑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웹GL 백엔드 빼고는 사실 제대로 된 지원이 별로 없어요. 웹 어셈블리 백엔드는 무언가 많이 다른 것들을 해야 되고 웹 GPU 백엔드는 실제로 제공되는 기능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웹GL 백엔드를 사용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기능도 제일 많았습니다. 도큐멘테이션도 되게 잘 돼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시작을 해봤죠. 아무래도 이 TF.js가 잘 로딩되었는지 확인하는 펑션을 여기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로드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TF.js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을 추출하기 위해서 일단 이 파이썬 코드를 하나 실행을 해서 모델을 추출을 했었어요. 이 모델 추출할 때 이 인풋 쉐입과 아웃풋 쉐입을 이제 제가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는 이 모바일넷 V2의 인풋 쉐입이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 즉 RGB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세 개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위스랑 헤이스를 전부 다 224로 한정지어서 이 인풋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풋 쉐입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웃풋을 저희는 이제 피처를 뽑아내기 때문에 1024개의 피처를 뽑아낼 수 있게끔 저렇게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마지막에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tf.js.converter를 이용해서 이 케라스 모델을 이 tf.js에서 로딩할 수 있게끔
세이브를 따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우측에 보이는 파일들이 추출이 되게 돼요. 이 우측 파일들을 이용하면 실제로 TF-JS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모델을 로드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우측에 있는 파일들이 이 적절한 경로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는 이 좌측에 있는 코드처럼 코드를 이용해서 이 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모델을 로드한 다음에 추론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추론을 일단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 브라우저 단에서 인풋으로 들어올 이미지에 대한 간단한 전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그 케라스 모델을 추출할 때 인풋 쉐입을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TF-JS의 인풋으로 들어가게끔 이미지를 이제 쉐입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이미지를 HTML 이미지 엘리멘트로 받았다고 했을 때 이 TF-JS에는 이 픽셀로 변환해주는, 텐서로 변환해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에서 텐서를 꺼내게 되고요. 이 텐서는 간단한 복셀, 그러니까 다차원 어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뽑고 나면 원본 이미지에 헤이트랑 위스랑 이 채널, 그러니까 이 RGB가 들어가게 되어서 이 텐서를 꺼낼 때까지의 인풋 쉐입은 height 곱하기 width 곱하기 3이 되고요. 이거를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형태, 즉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크롭을 하게 돼요. 이 크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크롭드 텐서는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의 크기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불러왔던 모델에 프레딕트를 해주게 되면 이 R 베리어블에는 이 그 모델 추론의 결과가 들어가 있고요. 이 추론한 거를 스키즈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정해놨던 1280개의 피처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V를 리턴해주면 피처 벡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이 TF-JS에는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 이미지 리사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크롭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타겟 위스랑 타겟 헤이트이 224 곱하기 224니까 이렇게 인풋 쉐입에 적당한 노멀라이징을 해줘서 그 크기를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 타겟이 이제 그 리턴하는 이 크롭된 이미지의 사이즈가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고자 했었던 인풋 쉐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추론을 해봤어요. 추론을 해봤더니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제 이미지가 오리지널 이미지이고 이 우측에 있는 이미지가 제가 크롭한 이미지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인퍼런스를 돌린 다음에 피처 벡터 꺼내고 기존에 제가 인덱싱해왔던 피처 벡터들, 그러니까 포켓몬 721마리에 대한 피처 벡터들 중에서 이 가장 가까운 그 거리를 가진 가장 가까운 포켓몬을 그려봤는데 뭔가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지금 보면 저는 사실 151마리의 포켓몬밖에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제가 모르는 포켓몬, 막 흉측하고 못생긴 포켓몬이 나와서 뭔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생긴 포켓몬이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배경이 다 포함이 돼서 이 특징을 뽑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사용한 이 모델 자체가 이미지 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포켓몬의 피처를 뽑아내는 그런 가중치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못생긴 포켓몬만 나오길래 배경을 지우고 얼굴 쪽만 크롭해가지고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죠. 다양한 이제 크롭 방식을 찾았어요. 뭐 스마트 크롭이라고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사람이 그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크롭해주는 그런 것들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길래 뭐 좀 찾아봤는데 그냥 어차피 우리가 텐서플로우 JS를 쓰고 있는 중이니까 실제로 이 얼굴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도 이 텐서플로우 JS에 이제 위임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찾다 보니까 이 텐서플로우 JS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일련의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바디픽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펄슨 세그멘테이션도 해주고 아니면 그 얼굴 세그멘테이션도 해주고 총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세그멘테이션을 해주길래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TF-JS에서 돌아가고 브라우저 위에서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로 이 펄슨 세그멘테이션 해주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기 되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차피 이 TF-JS 쓰기로 한 거 이 페이스 세그멘테이션도 이 TF-JS에 위임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용량도 이제 경량화된 모델이다 보니까 2메가가 안 되고 얼굴을 포함한 24가지 부위를 세그멘테이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텐서플로우 JS에 있는 바디픽스 모델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모델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경량화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피처 벡터 꺼내는 것도 모델 인퍼런스를 돌리는데 이 세그멘테이션도 이제 그 작은 모델을 써야 좀 더 빨리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모바일 환경에서 돌아가게끔 만들 거면 성능보다는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경량화된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바디픽스를 이용해서 그 모델을 로드를 했고요. 모델 로드한 이후에는 저렇게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세그먼트 펄슨 팔츠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얼굴 세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24가지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것 중에 다큐멘테이션 보니까 0과 1에 해당하는 게 이제 레프트 페이스랑 이제 오른쪽 얼굴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0으로 그 세팅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배경이 다 지워지겠죠. 이 다음에 캔버스에 그려보니까 지금 보면 왼쪽 첫 번째 이미지가 오리지널 이미지고 가운데 있는 이미지가 배경이 날아가서 얼굴만 존재하는 이미지이고 세 번째 이미지가 포켓몬인데 지금 보면 꽤나 사람다운 애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 보면 아마 푸린 애기 같은데 쟤 되게 귀엽죠?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돌살이란 포켓몬인데 쟤도 지금 보면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나름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배포를 해봐야겠죠. 실제로 모바일 환경에서 돌아가게끔 이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디플로이 이제 해봤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AWS 위에다가 서버 없이 돌게끔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를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GPU 그 아키텍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S3에다가 넣고 포켓몬 이미지들도 S3에 넣고 그리고 이 리액트 앱 같은 경우에 빌드하고 나면 스태틱 파일들만 남잖아요. 뭐 예를 들면 index.html이랑 각가지 스태틱 파일들,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CSS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S3에 올려놓고요. 이걸 이제 서빙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이제 CDN 달아놓고 ACM 이용해서 이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인증서 이용해서 SSL 적용하고 라우트 53으로 이 실제 서빙을 하게끔 도메인 제공해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웹 앱이 배포가 되었죠. 그래서 올라간 걸 한번 우리가 데모를 볼 건데 한번 보시면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이너 쌤 우리 회사에 이제 있으신 분 잘 꼬셔가지고 디자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크롭을 리얼타임으로 하면서 닮은 포켓몬을 이제 보여주고요. 꽤나 빠르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찍으면서 그 닮은 포켓몬 찾는 모델을 미리 로딩해 놓은 상태에서 요걸 이제 녹화했기 때문에 아마 로딩되는 한 1, 2초 정도의 시간이 이제 그 제거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바디픽스를 이용해서 그 제 얼굴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 피처 벡터를 꺼내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리얼타임으로 이제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빠른 시간이 돌게 되죠. 이거는 이제 웹젤 이용해서 GPU 가속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던 거고요. 웹젤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 CPU 백엔드를 이용해서 돌리게 되면 제가 이제 봤을 때 한 9초에서 10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웹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면 이 웹젤 백엔드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거 그냥 이제 갖다 쓰면 제일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사진들 올려봤어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사진은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 세그멘테이션이 그 한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이제 찾아주기 때문에 제가 두 사람도 한번 넣어서 테스트해봤는데, 저 체리버란 포켓몬은 얼굴이 두 개죠. 지금 보면 나름 그 형태가 되게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잘 찾아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좀 앞에 있는 제 사진이 좀 더 귀여운 것 같고, 못생긴 제 친구가 좀 더 이제 못생긴 얼굴을 가진 뒤에 있는 애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요런 이제 체리버가 잘 찾아지는 거 보면 이 피처 벡터에서 형태를 잘 찾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단체 회식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에서 배경 다 제거하고 찍으니까 이 또가스가 나오는 거 봤을 땐 아마 주변에 있는 저 먼지 부분들이 독가스인 부분들이 아마 그 형태 때문에 저렇게 찾아지는 것 같고, 제가 제 동생의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보통 귀엽잖아요. 그래서 귀여운 포켓몬 나올까 해가지고 돌려보니까 제가 제일 귀엽다고 생각했던 B가 잘 나오더라고요. 동생도 이제 충분히 만족을 했고, 이걸 보면서 좀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이라 뭐 못생긴 게 아직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이제 좀 좋은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테스트를 그동안 데스크탑에서 했다가 모바일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 이제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데스크탑에선 잘 돌던 제 웹사이트가 모바일에서 빈번하게 죽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디버깅을 해봐야겠죠. 왜 죽을지. 자꾸 이제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그 리액트 앱에서 죽는 건 아닌 것 같고, 메모리가 이제 올라가거나 이런 관점에서 죽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 모바일 웹앱이더라도 충분히 그 이미지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보여지고 하는 과정에서 죽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호스트 메모리에서 죽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 디바이스에 존재하는 GPU 메모리 때문에 죽을 거라는 추측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 시나리오를 한번 그 돌려봤고, 지금 보면 이미지 선택하는 그 부분이 있고, 선택한 다음에 얼굴 세그멘테이션 하는 바디픽스 모델을 인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224, 224로 이제 크롭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케라스 모델을 인퍼런스 하는 이 피처 벡터 추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먼저 죽더라고요. 보면 이미지 선택해서 이 얼굴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이 모델에 어떻게 이제 좀 큰 이미지가 들어가서 죽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델 안에서 이 인퍼런스를 하는 도중에 이 GPU 메모리가 터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잘 보니까 이미지 해상도가 굉장히 큰 경우에 바디픽스 모델을 돌리는 도중 터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이 그 피처 벡터 추출하는 모델에선 인풋 쉐입을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으로 한정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 세그멘테이션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린 이 이미지가 그대로 모델 인풋으로 들어가다 보니 터졌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맨 처음부터 올라가는 이 얼굴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의 해상도를 줄여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해결을 하도록 수정했어요. 지금 보면 모바일에서 이제 그 돌아가게끔 하는 그 최소 이미지 사이즈를 제가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 피처 벡터 꺼내는 모델의 인풋 쉐입인 224, 224 정도 크기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의 2배 사이즈인 한 400 정도 사이즈로 이 비율 맞춰가면서 리사이즈를 해봤고요. 저 get resize factor 함수는 이제 제가 짰는데 width랑 height이 이제 다를 수 있으니 이 너비 높이 중에서 민값을 구한 다음에 이 민값만큼으로 민값을 넘지 않는 최대 크기로 이제 제가 리사이즈 팩터를 구해서 그 실제 이 인퍼런스 전에 이미지의 크기를 400보다 큰 가장 작은 비율이 맞는 크기로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이미지를 이제 인퍼런스 하도록 수정했어요. 지금 보면 인풋 이미지는 2560 곱하기
1923 곱하기 3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1.8메가 사이즈인데 이 인풋 이미지를 이 얼굴 세그멘트 하기 전 부분에서 640 곱하기 480 곱하기 3 크기로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얼굴 세그멘트 하는 부분을 진행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크롭을 다 끝내고 이 배경을 다 지운 다음에 224, 224, 3 크기로 이제 그 바꿔주고 난 다음에 인풋 쉐입 맞춰주고 난 다음에 피처 벡터 뽑는 모델로 돌리고 나니까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는 상황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한 100번 정도 돌려보니까 또 죽기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죽는 상황이 줄어들었고 100번에 한 번 죽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뭐 추측할 만한 게 몇 가지 사건이 없죠. 아마 메모리 누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메모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브라우저에선 GC가 이제 주기적으로 돌죠. 근데 이 GC가 주기적으로 돌지 않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아마 제가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웹GL 파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PU 메모리에 뭔가 이 그 프리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아마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추측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고 이제 이 텐서플로우 JS의 도큐멘테이션을 좀 읽어봤어요. 한번 좀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 웹GL 백엔드를 사용할 때 이 TF 텐서가 메모리 관리를 할 때 명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도큐멘테이션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텐서를 직접 활용하는 중에서는 이 디스포즈를 통해서 강제로 이 메모리 관리를 이제 명시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이 도큐멘테이션에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텐서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타이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일련의 어떤 스코프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본 이미지 크기를 리사이즈 하고 GPU 메모리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들어놨던 텐서들 그 뭐 예를 들어서 크롭드 텐서를 이용해서 이 캔버스에다가 이 크롭드된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제가 텐서를 직접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GPU 메모리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주고 나서 새로운 모델 로드하는 새로운 이미지 업로드하는 중에 그 이 TF 디스포즈 함수를 이용해서 이 텐서를 강제적으로 이제 해제하는 그런 레퍼런스 없애주는 작업을 이제 명시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TF 메모리를 이용하면 이제 available 메모리를 GPU 메모리를 제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는 이 이미지이거나 아니면 디바이스에서 제공하지 못할 정도의 이 GPU 메모리 사이즈다라고 한다면 이 CPU 백엔드로 변경하고 돌리게끔 수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치웠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번 많은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터지는 환경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치운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사내에 한번 배포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심심풀이로 이러한 이 텐서플로우 JS를 이용해서 닮은 포켓몬 찾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니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라고 이제 공개를 해봤고요. 뭐 다양한 그 불만 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불만 사항은 죽어서 나는 크래시 나가지고 그 나오는 불만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못생긴 포켓몬을 닮았냐에 대한 뭐 그런 것과 아니면 이 모델에 대한 신뢰성 아무래도 이 피처 벡터를 뽑는 모델이 그 제가 학습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사람의 이미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포켓몬이 나오다 보니 이거 너무 그 랜덤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불만사항이 나왔다 정도지 실제로 이 TF-JS를 모바일 환경에서 올렸을 때 이제 터져서 죽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스트는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테스트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 같은 걸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사실 이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서 포켓몬의 피처를 잘 뽑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새로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게 이 영상이 실제 공개되는 시점에 학습이 되어서 좋은 모델이 나갔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회사 바빠서 아니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그렇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시간 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못생긴 포켓몬이 나오면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론트엔드에서 인덱싱을 해놨기 때문에 KNN 쿼리, 즉 가장 닮은 포켓몬을 찾는 쿼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미. 그래서 모든 포켓몬의 귀여움 점수를 부여하고 이 피처가 가장 가까운 이 KNN, K가 5인 KNN을 구해서 5마리 중에 가장 귀여운 포켓몬을 보여주도록 제가 수정을 해봤고요. 막상 이 오케이징 귀엽다고 생각해서 저는 귀여움 점수를 많이 줬는데 얘 오징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징어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제 모델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학습 새로 하면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이 TF.js를 이 포켓몬 닮은 꼴 찾기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적용을 해봤는데 나름 재밌게 작업했던 프로젝트였고 결과물도 나쁘지 않게 나와서 뭐 좋은 결과를 냈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이거를 회사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좋은 태스크가 있을까? 뭐 쉬우면서 이 프론트엔드에서 인퍼런스를 했을 때 좋은 뭐 장점이 있는 그런 태스크를 좀 찾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뷰노에서는 이 안저 이미지 여러분들이 이 안저 사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건강검진 한 번쯤 받아보신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눈 반짝해가지고 눈 아프게 사진 찍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눈이 저희가 3D다 보니까 얘를 2D로 짱 빛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사형 시키듯이 2D 이미지로 사진 찍어서 거기서 이제 병변을 찾는 그런 이제 이 안저 사진을 저희가 찍게 되는데 이 안저 이미지에서 이상 소견이 몇 개를 찾아주는 뷰노메드 펀더스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에 모델은 당연히 GPU 서버에 존재하겠죠. 근데 이 모델은 좌안 우안을 이제 구분해 주는 것도 이제 모델에서 존재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업로드하는 시점에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시점에 우안이랑 좌안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좌안, 우안,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인지 판단하는 모델을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서 해보니까 꽤 좋은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좌안, 우안 구분하는 것을 업로드 시점에 프론트엔드에서 처리하도록 이 작업을 해봤고 아마 이 딥러닝 서비스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100% 정확도가 나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모델이 100%를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좌안, 우안 모델이 뭐 예를 들어 99%의 성능이 내더라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UI, UX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해봤고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아시면 좋을 내용인데 저희가 이 안저 사진을 보면 크게 디스크랑 포베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보면 하얀색 좀 밝은 부분이 아마 디스크라는 부분일 거고 저 검은색 부분이 포베아라는 부분일 건데 이 디스크랑 포베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랑 혈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형태를 보고 우한인지 좌한인지를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좌한 우한 분류하는 서비스 어떤 이제 모델을 프론트엔드에서 적용해 보니까 꽤 좋은 평을 이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고 두 번째로 분류해 본 작업은 모달리티 분류 작업이에요. 모달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다양한 의료 영상 이미지가 있어요. 체스트 엑스레이나 뭐 체스트 CT나 뭐 브레인 CT나 아니면 체스트 엑스레이나 뭐 본 뼈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모달리티라고 부르고 이 뷰노의 의료 영상 제품에는 다양한 모달리티 분석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크게 2D랑 3D로 나눌 수가 있어요. 2D에는 CXR, 체스트 엑스레이, 뭐 보네이지, 펀더스 아니면 3D에선
뭐 렁시티, 딥브레인, 뭐 스파인시티, 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이런 거를 원래 이제 분류할 수 있는 표준 포맷이 있어요. 의료 영상에는 JPG나 뭐 PNG 같은 이런 이미지를 쓰지 않고 다이콤이라고 하는 의료 영상 이미지 포맷을 사용하는데 이 다이콤에는 영상 픽셀 어레이뿐만이 아니라 바이트 정보뿐만 아니라 이 환자 정보나 아니면 영상의 메타 정보, 뭐 크기라든지 그 위스랑 헤이시라든지 아니면 뭐 채널이라든지 뭐 그 압축 포맷은 JPEG 2000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PNG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 모달리티에 대한 정보도 있거든요. 이게 손 뼈 사진, 엑스레이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건 브레인 CT다. 뭐 그 중에서도 엑시얼 그 Z축으로 잘려져 있는 단편 슬라이스된 이미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잘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표준 포맷임에도 불구하고 비표준을 지키는 영상도 있고 누락이 됐다거나 아니면 익명화하는 과정에서 날아간 그런 이제 다이콤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콤 메타 정보를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한 모델로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에서 이 픽셀 어레이를 읽어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 프론트엔드에서 TFJSS 이용해서 모달리티 분류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의료 영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브라우저에서 제가 작성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돌면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로 이제 업로드가 되도록 이 모달리티를 분류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올려보니 실제로 저희가 뭐 본에이지면 본에이지 관련된 이미지만 업로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덴탈 서비스면 덴탈에 대한 이미지 업로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업로드할 때 모달리티가 잘 분류되어 있는 이미지들만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다양한 이미지 올렸을 때 중간에 본에이지 제품에 뭐 덴탈 이미지 업로드하면 이거는 이제 본에이지 이미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얼럿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통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이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로 이제 로드 밸런싱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의료 도메인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맨 처음엔 이 포켓몬 AI 모델을 이제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재미로 만들었다면 실제 회사의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좀 보람이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뭐 TF-JS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재밌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프론트엔드 딥러닝 추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장점은 서버와 통신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저희가 이 모델에 인퍼런스를 한다면 이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모바일 환경에서 인퍼런스를 돌려야 된다면은 라지 사이즈의 이미지를 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버 통신이 필요 없는 뭐 예를 들면 한 50메가 정도의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한다 했을 때 프론트엔드에서만 인퍼런스하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빨라지겠죠. 레이턴시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클라이언트 GPU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서버의 GPU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 백엔드 모델의 포팅이 간편하고 가벼운 프리트레인 모델이 존재하고 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었죠. 예를 들면 바디픽스라던가. 단점은 딥러닝 모델이 노출이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클라이언트에 다 노출이 되잖아요. 메모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걸 잘 디버깅이 가능한데 이 딥러닝 모델이 노출된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의료 AI 모델 무거운 것들은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모델 자체가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노출이 되지 않아야 돼서
무조건 이제 이 회사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GPU 서버에 존재하겠지만 간단한 모델, 이 노출이 돼도 상관없는 그런 모델들은 이 써도 된다는 뭐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무거운 모델은 노출이 된다는 단점이 있고, 모든 모델은 노출이 된다는 단점이 있고, TF.JS의 경우 고수준 API가 아닌 그 직접 이 텐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GC가 돌지 않기 때문에 GPU가 터지는 문제가 있고요. 모바일의 경우 작은 리소스 때문에 메모리 터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고려해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TF.JS의 경우에는 사실상 웹GL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 GPU나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엔드가 별로 그 안정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번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 웹GL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 프론트엔드에서 딥러닝 추론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프론트엔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희는 아무래도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인 경우에는 이 프론트엔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더 좋겠죠. 그리고 사람이 수동으로 했던 작업을 반자동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 서버 리소스 사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다만 딥러닝 모델이 노출이 되고 클라이언트 사용과 이 서버 리소스 사용에 적당한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하게 돼요. 네, 저희 지금까지 이 프론트엔드에서 딥러닝 인퍼런스를 이제 할 수 있는 텐서플로우 JS를 이용해서 닮은 포켓몬을 만들어 봤고, 실제 의료 인공지능 회사에서 실제 제품에 한번 적용시킨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재밌게 들어였으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아마 그 다양한 창구가 있을 거라고 전 들었는데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션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있고요. 저희 뷰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항상 채용은 열려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면 지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뷰노의 소프트웨어 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